인천공항의 출입문이 열리자 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정우는 가슴이 벅찼다.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은영과의 재회.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다. 택시 안에서 은영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하다가 깜짝 선물로 나타나기로 했다. 3년간 외로움을 견뎌낸 아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신의 모습일 테니까. 그런데 집 앞에서 택시를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다. 늘 깔끔했던 정원이 전보다 화려해져 있었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다. 다행히 예비키가 있어서 문을 열 수 있었지만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정우는 얼어붙었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글쓴이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낯선 향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은영이 늘 사용하던 샤넬 향수가 아니라 더 진하고 관능적인 남성 향수 냄새였다. 정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3년 전에 없던 고급 가죽 소파가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소파 쿠션 사이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고급 넥타이 핀이 끼어 있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은영이었다. 3년간 그리워했던 그 얼굴.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더 아름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은영은 정우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당황에 가까웠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우를 맞았다. 포옹을 나누는 동안에도 정우는 아내의 몸에서 나는 낯선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파는 언제 바뀌었는지,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사주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지난주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침실에서도 뭔가 이상했다. 3년 만에 만난 부부가 나눌 친밀함을 기대했지만 은영은 자꾸만 몸을 피했다.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우는 가슴 한편에 차가운 의심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은영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정우는 집안을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그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롤렉스 시계가 들어있었고 고급 호텔 키카드 3장이 발견됐다. 그 중에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롯데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키카드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프라다 목걸이 영수증이었다. 280만 원이라는 거에게 목걸이를 누가 사준 것일까? 정우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은영이 출근한 후 정우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아내의 노트북을 켜자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나왔다. 이혼 절차 방법, 재산 분할 최대한 받는 법, 강남 펜트하우스 매물, 남편, 바람 증거 수집하는 법 등등.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삭제된 이메일함에서 발견한 메일들이었다. KMS라는 이니셜의 남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에는 정우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어제 밤이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호텔은 이제 질렸으니까. 오빠, 정말 이혼할 거야? 약속 지켜줘야 해.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정우의 손이 떨렸다. 3년간 독일에서 죽도록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왔는데 아내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더 조사해보니 KMS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이메일 주소를 추적한 결과 강민수라는 이름의 40대 중반 남성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일하는 의사였다. 그날 저녁부터 정우는 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집에 일찍 들어와 저녁을 함께 했을 텐데 요즘 은영은 자꾸만 늦는다고 연락을 했다.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회사 야근이 있다거나 하는 핑계들이었다. 수요일 저녁 은영이 또다시 대학 동창들과 만난다며 나가려 할 때
정우는 은밀히 뒤따라갔다. 하지만 은영이 간 곳은 동창 모임이 열릴 만한 곳이 아니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이었다.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는 은영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집에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타난 남자. 키 185cm 정도의 잘생긴 외모의 명품 수트를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BMW를 타고 나타났다. 은영이 그 남자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정우의 세상이 무너졌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었다. 연인처럼 손을 맞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남자가 은영의 손등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정우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정우는 차를 빌려 끝까지 따라갔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우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동창들과 재미있게 놀았다며 밝게 웃는 모습이 정우에게는 완벽한 연기로 보였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다음 날 정우는 강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민수는 결혼한 상태였고 아내는 소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우는 망설임 끝에 그 꽃집 블룸가든을 찾아갔다. 집들이 선물용 꽃을 사겠다는 핑계였다. 꽃집 문을 열자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바로 소희였다. 첫인상부터 은영과는 정반대였다. 화려함보다는 차분함이,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매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꽃을 고르는 동안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소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녀도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우의 제안에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우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돌려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요즘 들어 이상하다는 것,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며칠 후 정우는 소희에게 연락했다. 남편들의 불륜을 확인할 방법이 있다며 함께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소희는 두려워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수요일 저녁 7시. 이제 정우에게는 익숙한 시간이었다. 강민수와 은영이 만나는 고정된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경기도 가평의 고급 펜션이 무대였다. 정우와 소희는 각각 다른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다.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해 완벽한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펜션 사장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해둔 상태였다. 저녁 7시 정각 강민수와 은영이 펜션에 도착했다. 객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우와 소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객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더욱 잔혹했다. 웃음소리, 사랑을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소리들까지. 녹음기에는 모든 것이 또렷하게 담겨졌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나눈 대화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 열정적으로 해줘. 오빠도 부인한테 이혼 얘기 꼭 해야 해. 걱정 마, 다음 주에는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리고 은영아, 너 남편이 독일에서 번 돈으로 우리가 강남 펜트하우스 사는 거 어때? 좋아? 바보 같은 정우가 죽어라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호화롭게 사는 거네. 두 사람이 웃으며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정우의 심장을 찔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소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시간 후 정우와 소희는 마침내 객실 문을 두드렸다.
룸서비스입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것은 룸서비스가 아니었다.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강민수와 은영 앞에 정우와 소희가 서 있었다. 여보! 당신! 정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3년간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모두 삼켜버린 채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저는 은영의 남편 정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신 아내 소희 씨고요.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은영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을 더듬었다. 정우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방금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객실에 울려 퍼졌다. 자신들을 비웃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목소리들이. 이건 불법 녹음이야! 강민수가 소리쳤다. 불법이요. 의사 선생님이 법도 모르시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나눈 대화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건 제 아내와 당신의 대화잖아요. 소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15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민수야, 15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니? 내가 꽃집에서 번 돈으로 이 여자 선물 사준 거야? 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입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위자료는 은영 씨가 3억, 강민수 씨가 5억입니다. 3억? 5억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법정에서 뵙죠. 제가 수집한 증거들로 재판하면 의사 선생님의 사회적 생명은 끝날 것 같은데요. 은영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정우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가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다. 녹음 파일, 사진,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펜션에서의 동영상까지. 변호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피고 은영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강민수는 원고 소희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이 익히는 동안 은영은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강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에서는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언론에도 불륜 스캔들이 터져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복수가 끝났는데도 정우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해졌다. 3년간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일까? 그런 정우를 위로해 준 것은 소희였다. 같은 아픔을 겪은 그녀만이 정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우는 대답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6개월이 지났다. 정우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고 소희는 꽃집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소희의 아들 준호도 정우를 따랐다. 아빠가 떠난 후 남자다운 역할 모델이 필요했던 아이에게 정우는 훌륭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한강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준호가 연을 날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우와 소희는 행복을 느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정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그리고 1년 후 작은 교회에서 정우와 소희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준호가 정우를 아빠! 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순간 정우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한편 은영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우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민수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야간 응급실 의사로 일하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우와 소희의 새로운 가정에서는 매일 웃음소리가 들렸다. 배신과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끝났다. 모든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진짜 왕자가 나중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세월이 흘러도 정우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프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진정한 사랑인 소희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가장 큰 절망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배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